자, 시작해 봅시다. 우리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먼저 물리부터 갈 거야. 질량과 에너지예요. 특수 상대성 원리의 이제 마지막 파트지. 제목은 질량과 에너지라고 일단 써볼게. 물리에서는 우리 질량을 n이라고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보통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mass, 에너지 이렇게. 근데 질량하고 에너지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질량하고 에너지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 또는 뭐라고 나오냐면 동등성 이런 말이 나와.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 또는 동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식이 있어. 무슨 식이냐면 아인슈타인 식인데, 에너지가 질량의 광속의 곱으로 mc 스퀘어라고 하는 유명한 식이 있죠. mc 스퀘어, 그리고 제곱을 스퀘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뭘로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질량으로도 바뀔 수 있고 질량이 에너지화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쌍생성, 쌍소멸이라는 용어가 나와. 생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고요. 소멸은 뭐냐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더라. 그래서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질량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입니다. 이게 특수 상대성 원리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운. 그래서 특수 여기에 기반을 하는 거다. 우리는 특수 상대성 원리를 배웠죠? 잠깐만 리뷰를 할 거야. 그래서 이 특수 상대성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에너지, 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유명한 핵반응이다. 조금 이따 이 핵반응을 설명할 거야. 핵반응 중요한 반응이죠. 뭐뭐 있어? 핵융합 반응이 있고 핵분열 반응이 있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한 거가 요 단원의 가장 핵심이야. 질량과 에너지의 가장 핵심이 요겁니다. 자, E는 n 스퀘어. 그 다음에 이건 특수 상대성 원리에 기인한 거다. 그 다음에 쌍생성, 쌍소멸이란 말이 나온다. 어려운 말이에요. 에너지가 질량으로 되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더라. 근데 여기에 조건은 뭐라고? 광속에 해당되는 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입자는 빛의 속도 얼마인지 알죠? 30만 km/s.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야. 우리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이제 했었잖아요. 자, 한번 우리 특수상대성 원리를 잠깐만 좀 리뷰를 해볼까? 자, 뭐뭐 있었어? 조건이 있었죠.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야. 조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뭐가 있었니? 관성좌표계에서 모든 운동은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되더라. 이거 기억나죠? 말이 되게 어렵지? 어떻다 그랬어? 기차 안의 관찰자가 공을 던졌다 이렇게 하면 공이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데, 기차 바깥에서 있을 때는 니네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포물선으로 보인다 그랬지? 그런데 둘 다 똑같이 F는 mg라고 하는 똑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기차 안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기차 바깥에서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나 이때 작용하는 물리법칙은 중력이라고 하는 이것만 작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관성작용계는 어떤 거야? 정지 또는 등속 운동이지. 관성작용계의 다른 표현은 이렇게 됐었죠.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지. 그래서 항상 영희는 지구에서 지키고 있잖아. 기다리고 있잖아. 철수 씨 잘 갔다 오세요. 철수는 항상 0.8시, 0.6시
그죠? 철수가 0.8C로 나타나면 거기 경쟁자가 있지. 민수가 0.6C로 달아져 있지. 그래서 걔네들 간에 서로 간에 삼각관계를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냅니다. 이렇게 돼요. 이걸 우리는 관성좌표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광속 불변의 법칙이다. 어떤 경우라도 광속은 그냥 C더라. 운동학을 내고 관측을 하거나, 그러니까 철수가 관측하거나, 영희가 관측하거나, 무조건 광속은 C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C 플러스 100, C 플러스 300 이런 거 없어. 무조건 다 C야. 이게 이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이라는 게 나타난다 그랬지. 현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동시성의 상대성이다. 이거 기억나냐? 동시성의 상대성? 이런 거 있었잖아. 이렇게 우주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0.8C로 이렇게 가면 자 여기에는 이제 영희가 여기에 기다리고 있죠. 영희는 정지 관찰자지. 여기에 철수가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뭐예요? 얘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광원이 이렇게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뭐라 그래 이거? 검출기라고 그러죠. 여기 거리가 만약에 L하고 L이 같다 그래봐 거리가. 이거는 누구 기준이야? 철수하고 영희 기준이지. 가운데 센터에 전등을 하나 놔둔 거야. 그 전등이 반짝 켜졌어. 자 켜졌는데 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니? 동시에 도달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광속 C고 거리는 같으니까. 그런데 영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 여기 A고 여기에 B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니? 빛은 여기서 동시에 이렇게 켜지겠지만 얘는 이 0.8씩 달려가지 얘도 달려들지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만나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영희가 봤을 때는 A 건축기에 전구의 불빛이 먼저 도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빛이 반짝거리는 사건은 똑같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정지한 애가 본 거랑 운동하고 있는 애가 본 거랑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걸 우리는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특수상대성 원리의 첫 번째 동시성의 상대성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었어? 시간 팽창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식으로 써볼게. 우리가 T라고 하는 애는 보통 이제 델타 T라고 많이 표현하죠. 델타 T제곱 이걸 고유시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로런츠 인자라고 얘기하지. 이 로런츠 인자 이건 시험 문제 잘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선행이기 때문에 쓸 수 있으면 좋죠. 어떻게 쓴다고? 루트 1 마이너스 여기에 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더라. 이렇게 참고로 그냥 필기니까 필기 해봅시다. 이렇게 로런츠.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자, 우리 V가 0.8C로 왜 많이 주어주냐면 이 0.8C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자. 그냥 암산이 돼요, 여러분들. 자, 0.8C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CC 사라지지. 그럼 0.8만 남지. 0.8의 제곱은 얼마야? 88에 64. 0.64지. 그럼 1에서 0.64 빼면 얼마야? 0.36이지. 0.36 루트 바뀌면 얼마야? 0.6이지. 그래서 0.6분의 1이잖아. 0.6분의 1이면 1. 얼마잖아. 그러니까 이게 1. 얼마면 고유시간보다 시간이 길어지더라는 거지. 우리 이걸 시간 팽창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0.6C, 0.8C 이렇게 주는 이유가 계산하기가 제곱꼴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해서 그 값을 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니네들한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시간 팽창이야.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어떤 현상이 있어? 길이 수축 현상이 있더라. 기억나죠? 길이 수축도 똑같이 델타 L은 어떻게 델타 L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런츠 인자분의 1이겠지. 수축이니까 이게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거분의 1이니까 이거 1보다 작지. 그러면 길이가 짧아지죠.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애가 봤을 때 내가 달리고 있는데 앞에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야. 뮤온의 진주면에 도달 기억나죠? 뮤온이 0.9bc로 달려드니까 자기가 가야 될 거리가 이렇게 짧아 보이는 거야. 이걸 우리는 길이 수축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걸 바꿔서도 설명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영희 입장에서 봐봐. 철수 입장에서 봐봐. 철수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 될까? 영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될까? 영희 입장에서는 철수가 원래 0.8C로 운동해야 되는데 영희가
지가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철수의 우주선이 짧게 보이는 거야. 철수는 0이랑 날씬하게 보이겠지. 기리수축이니까. 그죠? 지구도 이렇게 찌그러져서 날씬하게 보이겠지. 기리수축이니까. 서로 자기가 달려간다고 보는 거야. 상대적인 거야. 우리가 이제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지우개가 있어. 이 지우개 내가 여기다 딱 올려놨어. 니네 중3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에너지 배웠지? 자, 이거 운동에너지 얼마라고 해야 돼? 정지잖아, 지금. 정지잖아. 이거 2분의 1 mv 제곱 V가 0이기 때문에 얘 운동에너지 0이요. 근데 이거를 상대론적인 걸로 봤을 때는 얘는 정지 에너지라고 해. 근데 이게 0이 아니야. 이게 왜 0이 아니에요? 이거 0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편협한 거야. 우주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조금만 니네가 사고 확장을 좀 해봐. 다른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 우리가 정지에 있냐? 아무도 몰라요. 우리라고 하는 우리 은하가 또는 우리 은하를 포함하는 우리 천체가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 움직일 거야, 분명히.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야. 우리는 그냥 정지에 있다고 보는 거야.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랬잖아요.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안 했잖아. 우린 정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천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니네 다 배웠잖아. 화성, 목성 이런 애들 시운동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걸로만 걔네가 순행하고 역행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걔는 한 방향만 돌지 무슨 역행을 해. 우리가 보기에 거꾸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거의 조건은 뭐야? 상대속도 개념이니까 우리가 정지에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정지에 있지 않잖아. 우리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1년에 또 한 바퀴 돌고 계속 움직이고 있지. 근데 지금도 우리 정지에 있다고 보잖아. 이건 여기서만 정지한 거지. 상대론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얘 지구랑 함께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운동에는 있는 것이지. 심지어는 우리 은하가 빛속도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어. 그 속도도 몰라. 그런 거야. 그게 등속 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니네 달리는 자동차 똑같이 달리는 자동차 밑에가 비포장이 아니고 완전히 균일하게 포장된 거기를 등속 운동으로 달리면 물컵에다 물잔 딱 놔두면 물컵이 안 흔들리잖아. 안 흔들리잖아. 그럼 정지한 것 같아. 엄청 빠른, 근데 바깥에 창문이 없는 그런 기차에 엄청 빨리 등속 운동으로 달리면 그냥 그 안에 정지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못 느껴. 근데 얘를 0이라고 하면 그건 모순이라는 거죠. 얘는 분명히 속도가 있는데.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정지 운동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역학으로만 계산할 땐 이거 0이라고 했지만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게 질량과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상대론적인 생각이야. 아인슈타인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해 놓은 거야. 우리 천체도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에너지가 있다. 그게 그리고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야. 그러면 우리보다 더 빨리 가는 애가 있고 우리보다 더 느린 애가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도 이제 왜곡이 되고 공간도 왜곡이 되고 그럼 이제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막 혼재되고. 너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어. 근데 특수 상대성은 아직 일반 상대성까지는 가지 않았어. 네. 시간 나면 선생님이 또 그거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 얘네가 헷갈리니까 우리는 여기 나온 것만 수식으로만 정리를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이 네 번째죠. 질량 증가도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m을 이렇게 쓰면 델타 m0에 여기에 로런츠 인자 r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r은 1보다 크다 그랬더니 감마라고 읽기도 하고 r이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더라. 어느 정도 증가하냐면 이 소립자 같은 경우 뭐 아니면 강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을 빛속도까지 증가시키는데 에너지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럽의 썸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걔네들이 입자 가속기로 입자를 연구하거든요. 소립자가 뭘로 이루어졌는지 소립자를 깨뜨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준비 기간만 8년 걸려. 8년 동안 가속시켜야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돌려가지고 입자 하나를 갖다 이렇게 빼꼼히 내면서 팍 부딪히게 해서 빠바박 깨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입자 안에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자폭탄, 뭐 수소폭탄 작은 입자일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크잖아. 이걸 깨트리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고. 소립자를 깨트리면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 잘못 깨트리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실험을 합니다. 이게 인류 멸망 프로젝트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인간이 소립자 실험을 해갖고 잘못 깨트리면 이 어마무시한 에너지, 핵폭탄 수십만 개가 터지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대요. 그래서 지구 반토막이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 근데 걔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빛속도에 가까운. 그런데 그렇게 작은 강입자를 빛속도에 가깝게 하는데 8년 걸린대요. 이거 삑삑 돌리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상에서 보는 데는 뭐 영화 봤는지 모르겠지만 백투더 퓨처 뭐 이런 거 보면 거기서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나오잖아. 타임머신은 빛속도에 가깝게, 빛보다 뭐 빠를 수는 없지만 빛속도에 가깝게 해야지 시간을 거꾸로 가거나 뭐 시간을 거슬러 가거나 이렇게 앞질러서 갈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입자 하나를 그렇게 올리는데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보통 자동차 한 2톤 되거든. 2톤짜리 자동차를 빛속도에 가깝게 이렇게 운동시키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타임머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너무 질량이 크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보자고. 결론은 이미 다 이쪽에서 얘기를 해버렸어. 니네 책에 보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지. 이쪽이 속도, 이쪽이 질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M0라는 질량이 있고 얘가 가다가 이렇게 되더라. 무한대까지 가고 있더라. 그래갖고 여기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를 광속 C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되죠. 보통 이제 이 M0라고 하는 건 정지 질량이겠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질량. 얘를 갖다가 이제 광속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한대까지 가버리는 거야. 질량이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질량이 무한대니까 저걸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 속도를 주게 되면 질량이 변화되는 정도가 어디서부터 되면 한 4V 정도, 0.4V 정도. 40V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알아두세요. 0.4C 정도. 그러니까 광속의 40% 정도가 되면, 그 정도 가속시키면 이때부터 이제 질량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질량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질량 증가잖아. 그래갖고 광속에 뭐 가까울 수는 없지만 광속까지 가게 되면 거의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점근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점점 근접하는데 광속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어떻게 된다? 무한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아무리 작은 소립자도 질량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얘를 광속에 가까운 속도까지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질량하고 에너지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쓰지 않니? 2분의 1 m v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죠?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처음에 m0라고 이렇게 놓으면 얘를 보면 뭐라 그런가? 정지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중요한 거 영이 아니더라. 우리가 봤을 때 V는 0이지만 이 V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정지 에너지는 0이 아니다. 이건 상대론적인 얘기입니다. 상대론적인 얘기.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EM으로 M0가 만약에 EM0가 됐다. 이렇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1 M0 V0 이렇게 되고 얘가 2분의 1 M0 미안해 2M0 그 다음에 V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운동 에너지로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근데 이 관계에서 우린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E는 M0 C의 제곱이 여기에 추가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량이 어떻게 된다? 에너지 동등성에 이 식에다 적용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얘에서 이 차이가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이게 상대력적인 개념입니다. 여기 m0에서 2m0가 바뀌었을 때 이때 여기에 들어간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가? 지금 질량 차이가 얼마 차이 났어? m0 차이가 났지. 그러니까 여기다 델타 E라고 쓰자. 이렇게. 그러면 m0의 C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m0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입자가 m0였다가 2m0가 되는 그 상황이 되려면 어떤 에너지? 에너지 질량하고 동등하니까 mc 스퀘어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질량이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여기 있죠. 에너지 등가의 원리가 핵심이 핵반응이야. 핵반응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 핵반응은 얘네가 고1 때 통합과학 뒷부분의 에너지 파트에서 또 나오는 거고요. 이게 물리 파트거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원에서 등장을 합니다. 요거는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원리 오늘 정확히 좀 알아봅시다. 핵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자, 첫 번째 뭐 있어요? 핵융합이 있지.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태양이지. 인공태양. 우리나라의 저 대덕 연구단지에 카스타라고 하는 인공태양이 있어. 우리나라도 그쪽 계열에는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인공태양 같은 경우는 너무 온도가 높아가지고요. 핵융합로잖아, 핵융합. 너무 뜨거워서 그걸 담을 용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독가방 장치라고 자기장을 이용해갖고 그 플라즈마잖아요. 고분의 플라즈마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담으면 웬만한 그릇들은 다 녹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얘를 자기장으로 줘가지고 N극하면 서로 붕 뜨지. 그러니까 중간에다 붕 뜨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핵융합로를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이제 바로 미래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거야. 니네 잘 아는 로다주 있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가 뭐 걔 있죠? 걔 뭐죠?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여기다 넣는 거 있잖아. 그게 핵융합로야. 그게 막 몇만 도 올라가는 거거든. 그걸로 이제 에너지로 막 피피피피 날아다니잖아. 엄청나게.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 이걸 핵융합이라고 해요. 수소 핵융합. 그 다음에 두 번째, 핵분열 반응. 둘 다 핵반응이야. 얘는 뭐예요? 원자로죠, 원자로. 원자로 말이죠. 두 가지가 있다. 얘네들이 이용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얘는 질량 결손 에너지가 돼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 질량 결손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해? 질량하고 관련이 있다. E는 mc².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쌍생성 쌍소멸에 관련된 식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 질량 결손에는 둘 다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핵반응의 특징을 알아야죠. 핵반응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 첫 번째, 일단 질량 전하량 보존 법칙이 적용이 돼. 여러분들 법칙이니까 이건 지켜줘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법칙이 있어? 질량 수 보존 법칙이 있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은 너무 입에 있잖아요. 그건 화학에서 얘기야. 화학에서 물질이 될 때 질량 보존의 법칙. 자, 근데 선생님한테 화학 배운 학생들은 알죠? 화학이 뭐라 그랬어? 최각전자의 장난이라고 했죠. 핵은 그대로 놔두고 최각전자끼리 결합하는데 니네 전자가 양성자 하나에 비해서 1876분의 1배로 가렸지.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화학결합 해봐야 질량 변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화학결합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물리반응 특히 이런 핵융합, 핵분열 반응은 안에 핵이 깨지거나 핵이 붙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미묘한 질량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이 성립이 안 해요. 단 앞에 정수 부분은 성립을 해. 그래서 질량 수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다 쓰세요. 질량 보존은 성립 안 한다. 질량 수 보존이야. 이 두 개 법칙이 정확히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과학 앞부분에서 설명해줬어. 자,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는 빅뱅 우주론 할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을 설명을 해줬었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핵융합 반응 한번 해보자. 그 중에서 무슨 융합? 수소 핵융합을 한번 해보자. 어디에서 일어나? 태양에서 일어나. 초기 우주에서도 이게 일어나고. 자, 어떻게 돼 있어? 이제 이 정도는 알지? 이렇게 수소야 1, 1 이렇게 쓰면 처음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 원자 번호다. 그리고 양성자 숫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질량수를 의미해요. 여기서 참고로 질량수는 핵의 질량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양성자 수 플러스 공식이야, 공식. 중성자 수. 선생님하고 수업 좀 했던 학생들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모르는 학생들은 적어 놓으세요. 이건 거의 공식이잖아요. 그 질량수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 표현한다. 그럼 지금 얘는 중성자 있어 없어? 없어. 중성자 없는 애야. 양성자만 있는 애야. 왜? 원자 번호하고 누구하고 같은 거야?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성자 수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띠고 있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이제 여기다가 뉴트론이라고 하는 중성자야. 얘는 중성자라고 합시다. 얘는 원자 번호는 없어. 근데 질량은 하나 갖고 있어.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합쳐지는 거야. 이걸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할 거야. 중성자도 핵자라 그래서 핵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적용시키면 밑에 있는 숫자가 전하량이니까 이게 더해야 돼.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1입니다. 여러분들 1이면 그냥 그대로 수소죠. 그 다음에 위에 숫자 그대로 더하면 되는 거야. 얼마야? 2지. 이렇게 만들어진 애가 우리는 중수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질량수만 지금 보존된 거지 사실은 얘가 1. 얼마 얼마 있는 거야. 소수점 1. 얼마 얼마 있는 거야. 얘가 2. 얼마 얼마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 둘이 더한 거가 더 크더라는 거지.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이 일부 사라졌어. 질량이 일부 사라진 애가 광속에 가까운 걸로 운동하게 되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막 열이 나. 빛과 열이 나. 이게 핵융합 에너지예요. 또 한 번 더 해볼까? 여기다가 중성자를 하나 더 때려봐. 그럼 밑에 숫자 더해갖고 1. 수소 변함 없어요? 위에 숫자 더하면 3. 아하, 3중수소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질량 2. 얼마 얼마고 1. 얼마 얼마인데 얘 분명히 3. 얼마 얼마일 거야? 얘네 둘 더한 게 더 크더라. 질량이 조금 사라졌어. 그 사라진 게 또 열이 나는 거야. 빛을 내는 거야. 이게 핵융합 에너지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번엔 여기다는 프로톤을 하나, 양성자를 하나 때려봐. 그럼 이제 1하고 2를 더했어.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2. 이제 바뀌었지. 2번이면 누구야? 헬륨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위에 2하고 2를 더하면 3이 되는 거죠. 아하, 3짜리 헬륨이 됐구나. 그럼 얘도 똑같아요. 2. 얼마 얼마, 1. 얼마 얼마. 얘는 3. 얼마 얼마인데 얘네 두 개 더한 게 얘보다 크더라는 거지. 나머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 더 남았어. 여기다가 프로톤을 하나 더 때려봐. 자, 1, 1이니까 2죠. 헬륨으로 바뀌어서 2번이니까 헬륨으로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정수 부분만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 중성자 하나 때리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2개 더하면 2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4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면서 매 일어나는 순간마다 질량이 조금씩 0. 얼마씩 줄잖아. 그 0. 얼마씩 준 게 전부 다 뭘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뀌더라는 거야. 이걸 이용한 게 핵융합 에너지다. 여기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더라.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융합 과정의 핵융합 과정의 질량 결손 에너지. 이걸 근거하는 이론은 어디에 들어있어? 에너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특수 상대성에 대해서 나오는 이론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다분히 이론적인 거야.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외울 건 아니고 하다 보면 금방 도가 트게 돼 있어. 밑에 숫자 더하면 되는 거야. 숫자나 위에 숫자 더하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핵 분열이 있지. 핵 분열이면 뭘까요? 원자력 발전이지.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에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 원자로에는 어떤 걸 쓰냐면 우라늄. 니네가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 92에 235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원래 우라늄은 얘 우라늄이라고 읽어. 우라늄 뭔지 알죠? 92번에 238짜리가 되게 안정적인 애가 있어. 우라늄 92에 235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얘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거운 원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대 중성자 비율이 1대 1.5 정도 돼야 돼. 그런데 이게 1대 1, 이거에서 이거 빼면 중성자 숫자 나오거든. 92대 여기서 뺀 숫자가 한 1대 1.5가 정확해. 근데 얘는 3개가 부족하지. 그래서 좀 불균등이야. 핵의 안정도가 떨어져.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쉽게 동위원소죠. 쉽게 핵붕괴가 일어나버려. 그래갖고 방사능이 나와.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죠. 이게 자연 상태에 140대 1 비율로 들어있어요. 지하 자원에 지하에 묻혀 있는 게 이 정도.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지하 자원 중에 또 화석 연료 중에 뭐 석유 같은 경우는 저쪽 어디 두바이나 서남아시아 쪽에 거의 집중적으로 매장이 돼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전 세계 석유값을 결정짓잖아. 기름값, 유가를 결정짓잖아요. 서남아시아. 근데 사실은 니네 알겠지만 호주에도 뭐 한 100년 넘게 쓸 수 있는 그게 있대요. 호주 일부분에도. 그다음에 저기 미국의 알래스카 지역도 엄청 많죠. 그래서 나중에 서남아시아가 기름이 똑 떨어졌을 때 이제 미국이 그 개발하고 호주가 개발해서 걔네를 뭉개버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갈수록 탐사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앞으로 20, 30년이면 더 이상 쓸 석유가 없어. 다 고갈돼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지금도 무궁무진해요. 왜? 탐사 기술이 막 발달하는 거야. 그래갖고 지하 자원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석유 석탄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뭐야? 온실효과. 올해 더 심하잖아. 이렇게 덥잖아. 이거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거 기후 변화가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이제 계속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잖아. 화석연료를 더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 계속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쪽으로 막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근데 우라늄은 그 석유하고 다르게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어. 골고루 퍼져 있어.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니네 잘 알지만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버렸잖아. 옛날에 1980년에 체르노빌 원전? 선생님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인데 그때는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아주 소련이 구소련이 폐쇄적이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알렸을 건데 알리진 않았어.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만 인공위성에서 이제 감지가 된 거야. 엄청나게 고열이 관측이 된 거지. 야, 니네 원자력 발전 문제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괜찮대. 그리고 쉬쉬했단 말이죠. 근데 지구가 배웠잖아. 뭐야? 북석의 절풍으로 저 소련 지금 러시아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잖아. 우리 그때 막 놀았단 말이죠. 비 오면 비 맞고. 어떤 학자들은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암 환자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체르노빌 원전의 그 낙진, 방사능 낙진이 우리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야, 충분히. 왜냐면 북석의 절풍 타고 우리한테 내려오거든. 그래서 선생님 세대나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자꾸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암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 체르노빌 원전을 우리가 대응을 못했어요. 부수련에서 그냥 놔둬버리는 거야. 일단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위험했고 요새 영화로 나오잖아. 체르노빌 그 관련된 영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뉴스로 접했던 거는 후쿠시마 원전. 지진 나가지고 터져가지고 원자로에 금이 가가지고 물이 빠져버려갖고 원자로가 멜트다운이라고 그랬죠. 녹아버려. 지금도 녹고 있어서 사투대가 들어가고 물 뿌리고 있어. 그 물을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다 모아놨잖아. 그거를 이제 밖으로 버리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죠. 그거 버리면 우리 해류 대순환이 해가지고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야 다시. 그러면 이제 수산물 전혀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오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우라늄이 분포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에너지 자원으로 쓸 수 있지만 이 원자력 발전이 불안정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 정권에서 안 한다라고 했는데 하다가 그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전이 위험 요소 때문에 그래서 그린피스나 이런 환경운동연합 이런 데서는 원자력 발전하지 말자.
전기를 쓰거나 태양 에너지를 쓰거나 이렇게 하자. 이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과학 쪽은 이제 그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니네들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핵 원자력 발전에 어떤 원리로 이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돼. 자, 여기다가 중성자를 하나 때리는 거죠. 그런데 얘가 그냥 중성자는 안 돼요. 느린 중성자를 써야 돼. 중성자가 핵 분열을 할 때 나오는 중성자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럼 얘가 핵의 흡수가 안 돼. 너무 빨라가지고. 흡수가 될 만큼 하려면 조금 느리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애가 감속제예요. 주로 감속제를 물을 씁니다. 물에 그냥 H2를 경수라고 해. 중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경수는 H2고요. 중수는 D2야. 그래서 경수를 쓰는 애를 우리 경수로라 그러죠. 중수를 쓰는 애를 중수로라 그래. 그냥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이거 감속제야. 속도를 느리게 가지고 느린 중성자를 만들면 얘가 가서 때린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니? 우라늄이 생기는데 92번은 그대로지. 자, 더해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만 알면 돼. 여기는 236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중성자 하나가 더 들어가서 느리지만 에너지가 좀 크겠지. 얘가 들어가서 안에 핵을 해집어 놓는 거야. 흥분시키는 거죠. 이 상태로는 질량 결손이 없대요. 이거 같대요. 이거 더한 게 이거. 여기서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미 흥분된 상태지. 그래서 막 깨질 거야. 깨져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선생님이 쓴 거야. 크립톤하고 바륨으로 깨집니다. 이거 말고도 깨지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36번이고 얘가 92인가 그래. 이거 주어줘.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서 역으로 만들어야 돼. 자, 봐봐. 36에 얼마가 더해져야지 92가 될까? 얘 56일 거야. 왜? 이 숫자하고 이 숫자 더해갖고 이게 나와야 되니까. 됐어요? 얘가 선생님 기억으로는 141인가 돼.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3이 부족하지. 왜 3이 부족하냐면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오고 얘는 엄청 속도가 빠르겠지. 이 나온 애를 물로 감속시켜서 느린 중성자를 만나서 또 다른 우라늄에 흡수시키는 거야.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거 뭐라 그래? 연쇄 반응이라고. 영어로 뭐라 그러죠?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 기하급수죠. 하나가 2개 부딪히면 2개가 4개 부딪히고 4개가 8개 부딪히면 8개가 16개, 16개가 32개 막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중성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제어시켜야 돼.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게 감속제야. 너무 숫자가 많이 나오면 이 반응이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 숫자를 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제어봉이라고 해요.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시켜서 중성자 숫자를 제한하는 거지. 너무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 나왔죠? 92, 141 이거 3개 더하면 이게 236 나오는데 여기가 XX, 여기가 XX 0. 얼마 0. 얼마 있는데 이거 다 더한 거 이거가 더 크더라는 거지. 이 차이가 질량 결손만큼이 어떻게 된다? 에너지로 만들어져서 나오더라. 이게 질량 결손 에너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봐도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요. 핵자당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핵융합이 훨씬 크지. 이게 10메가 얼마 단위고 이게 200 얼마 메가 단위인데 얘는 지금 기껏해야 1 뭐 이러잖아. 2 이런데 얘는 92, 236 이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하나당 또는 중성자 하나당 나오는 에너지는 얘가 훨씬 커. 핵융합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게 더 효율적이다. 얘처럼 여기서 나온 애들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또 나와서 이거 매립해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멘트 새 나오니까 시멘트하고 납하고 이렇게 봉해가지고 이걸 저기 심해 막 물속에다
막 추다가 가지고 가라앉히거나 땅속 지하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막 하거나 반감기 지날 때까지 놔두는 거. 반감기가 보통 뭐 몇천 년 걸리는데 몇백 년 몇천 년 걸리는 거기서 방사능이랑 누수출이 되면 인간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쓰지 말자. 지금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더 이상 안 되죠. 효율은 좋아요. 전기를 많이 만들어. 지금 태양열은 효율이 좀 떨어져. 태양광 이런 것들은 시설비는 많이 드는데 효율이 떨어져. 물론 환경오염은 크게 주진 않지. 물론 환경오염도 있어. 그럼 패널 같은 걸 나중에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환경오염 제로가 되지. 근데 그거에 비해 원자력에 비해서는 그게 더 낫다. 그러나 돈도 많이 들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 폐기물의 문제점, 그다음에 위험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또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데 이걸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포항 그쪽 울진, 뭐 고리 그쪽인데 그쪽에 양산단층이 있어. 거기 지진 맨날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이상은 원자력 발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요 과정 알면 됩니다. 어떤 과정? 이 법칙이죠. 핵반응이 이렇게. 결국은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나는 중에 질량 차이가 나더라. 반응물의 질량이 생성물의 질량 더한 것보다 크더라. 그럼 그 차이값만큼이 에너지로 바뀌더라. 그 원리는 어떤 원리다? 이거더라. 이거에 기인하는 건 뭐다? 여기 있는 특수 상대성 원리에 기인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쌍생성, 쌍소멸.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별에서 확장이 돼요. 그래서 별의 생성과 소멸. 그래서 에너지가 뭉치다 보면 이게 질량으로 바뀌어서 별이 만들어져. 별이 오래되면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하지. 그래서 전부 다 에너지로 바뀌어버리고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원리로 설명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 이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일단 필기를 좀 해보세요. 여기는 뭐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야.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요 정도는 얘네가 노트 정리해놓고 문제 나오는 건 요런 정도 수준이야. 간단합니다. 어려운 막 계산 문제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적어봅시다.